네. 예, 그러면 이제 뭐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고의 페이지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페이지 저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50페이지입니다. 조직을 망치는 리더의 잘못된 소신이라는 챕터의 50페이지. 조직을 망치는 리더의 잘못된 소신. 50페이지에 있는 중간 부분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리더는 고집과 소신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고집을 굽히기 싫다면 고뇌라도 해야 한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어떠한 정보와 지식도 없는 말 그대로 실력 없이 소신만 있는 리더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실력 없는 소신의 끝은 좌절이다. 또한 그 좌절의 원인을 리더가 본인이 아닌 타인의 탓으로 돌리기까지 한다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요즘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고집과 소신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게요. 고집과 소신의 차이가 뭐지? 근데 여기 그 저자의 말의 뉘앙스는 그 뭔가 이렇게 실력도 없으면서 그냥 자기 생각으로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주장하는 거 이런 것을 고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듣지 않는 것이 고집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거는 고집도 소신도 다 남의 말 듣지 않고 그냥 자기의 이야기 생각을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고집이라는 거는 별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실력도 없으면서 그냥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따라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고집인 것 같고, 소신은 자기가 모든 것을 잘 파악을 했을 때 이게 맞다라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실력을 갖고 하는 생각, 이것을 쭉 밀어붙이면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무시하지만 이것을 밀어붙이면은 전체 조직에 큰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뭐 이런 게 소신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고집은 이제 잘못된 신념 뭐냐면은 그 내가 이게 사람들 신념이 갖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그것을 밀어붙이는 거. 그러니까 예. 그렇죠. 알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예. 뭔가 밀어붙이는 거는 고집일 것 같고, 네. 소신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내 이야기가 맞다라는 판단으로 뭔가 밀어붙이는 게 소신이겠죠. 야, 그러면 이게 실제 아 상황에서는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굉장히 부분이죠. 어려운 얘기 같아요. 맞아요. 내가 소신인지 고집인지 나는 지금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결과가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소신으로 출발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럼 과연 그것은 소신이 된 건가요? 고집이 된 건가요? 아무튼 이 대목을 읽으면서 네. 내가 고집하고 소신도 구별을 해야 되고, 또 네. 한편으로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어쩌면은 신념을 갖고 밀어붙이는 것도 필요하죠. 정말로 네. 필요한데, 지금 내가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신념, 소신이 어쩌면 고집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리더는 겸허하게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큰 리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내가 아는 것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모르지? 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소신이 돼야 될 것이 고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 안 됐을 때 다 남 탓해. 여기에 그 저자가 말씀하신 거, 좌절의 원인을 뭐 잘못돼 가지고 좌절하면은 남 탓하고 뭐 다른 사람 핑계 대고 이러면은 최악의 리더가 되는 거죠. 최악의 리더. 그렇죠. 우리 딸도 남 탓 잘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죠. 아이들이니까. 거기 뒤에 보면은 그래서 리더는 늘 학습하려는 겸허한 자세를 지니고 자기 실력에 대한 꼼꼼한 검증과 반성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이것을 커버하는 그렇죠? 어떤 솔루션 같은 건데 사실 겸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생각이 들어요. 리더는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겸손할까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100명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 100명 중에 잘 아는 사람은 20명이고 80명은 내용도 모르면서 또 자기 주장을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리더는
진짜로 이 100명한테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나름대로 고집이든 소신이든 하나 생기겠죠. 고집이든 소신이든 하나 생기는데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됐어. 그럼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항상 겸허하게 학습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공부하고 학습한 다음에 검증해 보니까 내가 생각이 틀렸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게 어쩌면 소신으로 가는 길이겠죠. 그렇죠.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도 중에 하나가 피드백을 잘 받는 사람, 리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직원이나 주변인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는, 경청하고 귀를 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대부분의 것 사람들은 같아요. 자기 편만 말만 들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한번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내 강의를 했어. 피드백을 내가 별로 잘 못한 것 같아. 피드백을 탁 겸하게 듣겠어요? 아니면 아니야 내가 잘했던 적 있잖아 하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약간 저는 겸허하게 무시하겠습니다. 듣습니다. 저는 아주 겸허하게 네. 혹시 좋지 않은 피드백이라 할지라도 네. 그럼 그게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게 물어보면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그걸 개선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사실 좀 정신적인 어택만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실제로 그 금방 말씀하신 거는 리더십보다는 개인의 성과나 성장하고도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피드백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바둑 같은 거를 잘 배우려고 그러면 그냥 바둑 이겼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 내가 뒀던 거를 복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구나 골프 같은 거를 쉽게 잘 배우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잘 배우냐면은 자기가 한 번 친 다음에 생각대로 공이 안 가면은 왜 이렇게 가지? 계속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잘 해요. 그냥 즐기는 데 의의를 갖고 하는 애들은 잘 안 늘어. 근데 그거는 성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물론 리더십의 성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피드백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예. 우리가 피드백을 하는다. 목적이 뭐냐?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하고 그 싫은 소리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이 뭘까? 상황마다 다르겠죠. 성과요? 네. 네. 피드백을 듣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변화? 뭐 나 자신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성장. 성장 뭐 이런 게 한 가지 있을 거고 금방 얘기한 그건 개인적인 관점이고 리더의 관점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 올바르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뭐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나의 학습이겠죠 이것도.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피드백을 듣는 부분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목적을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피드백을 들으면서 겸하게 받아들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리더는 내가 이야기하면 잘 들어줘. 이런 어떤 신뢰를 받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우리 조직의 문화가 정말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부분인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리더는 어떤 사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한 목적을 같이 생각을 해야 피드백도 좀 겸허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목적을 생각을 해야 한다. 네. 이 리더십을 얘기하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아도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리더요? 네, 지금 리더십을 얘기하면 어떤 리더의 모습이 하나 떠오르잖아요. 롤 모델 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냥 롤 모델이 아니라 그냥 떠오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신입사원이면 우리 과장님이 떠오를 수도 있고, 뭐 내가 우리 부장님한테 맨날 괴롭힘을 당하면 우리 부장님이 떠오를 수도 있고. 갑자기 떠오르는 게 이순신? 네. 세종대왕?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제가 선정한 최고의 페이지는 41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의 차이는 분명하다. 좋은 나라는 국민이 먼저이고 나쁜 나라는 권력자가 먼저다.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도 마찬가지다. 좋은 기업은 직원과 고객이 먼저이고 나쁜 기업은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먼저다. 결국 리더가 좋으면 모두가 좋아진다. 리더가 나쁘면 모두가 나빠진다. 따라서 지난 일들에 대한 점검과 반성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나쁜 리더가 될 자질이 있는 자가 리더가 되지 않도록 하고 평범했던 리더가 나쁜 리더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고급 시스템을 모든 조직에 정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리더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을 선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인재를 선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생각났던 게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동남아 같은데 거기에 이제 호텔을 갔어요. 갔는데 직원들이 너무 웃으면서 환하게 이렇게 반겨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이게 가식적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다해서 이제 웃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야, 이 사람들 어떻게 교육시켰을까? 궁금해서 매니저를 불렀어요. 매니저를 만나서 야, 당신들 보니까 이게 직원들이 너무 좋다. 너무 잘 웃어주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느껴진다. 당신들이 어떻게 교육했습니까? 그 매니저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잘 웃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뭔가 성장하고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겠지만 그 한계를 잘 뽑는 것만큼 더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잘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리더도 좋은 리더를 선발해야지만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리더도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전에 리더의 자리로 와요. 리더십을 배우기 전에 리더의 자리에 와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따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게 리더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내가 따르는 사람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것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리더는 이런 육성을 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도 함께 배워야 되지 않을까. 리더십을 배우지 않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먼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사원 때부터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교육을 신입사원 때부터 신입사원서부터 리더십 교육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뭐 셀프 리더십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하는데 그게 이제 리더십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하긴 하는데 이제 역량 교육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실제 이 리더십 관점에서의 리더십 교육을 계속 사원 때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좋은 리더의 공통 분모인 키워드 같은 게 좀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선발에 먼저 선발에 우선권을 두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당장에 뭔가 실력이 아주 많이 떨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실력이 아주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요소 같은 거, 그러니까 쉽게 눈에 잘 안 드러나는 요소를 잘 캐치해야겠지.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쟤 잘 웃네. 우린 잘 웃는 사람이 좀 필요한데 이런 것처럼.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회사에 여기는 사람이 참 좋아요. 인성이 좋아. 실력이 좀 부족해. 이쪽은 실력이 쫙 뛰어나요. 인성이 좀 부족해.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까? 딱 두 사람밖에 없다면.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저는 인성입니다. 인성. 어떠세요? 그 교육학자 조벽 교수님이 한국에 왔더니 실력이 없으면 인성이라도 좀 좋아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더래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을 때요. 왜 놀랐냐면은 본인은 평소에 인성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왜 하지 사람들이 딱 그런다는 거죠. 그분 얘기로는 혼자서 똑똑한 척하고 해봤자 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실제 진짜 실력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협력하고 좋은 인성을 발휘하면서 뭔가 엮어주는 이런 사람이 진짜 실력을 발휘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성이 실력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인성이 좋으면 다 실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인성이라는 게 뭔가 이것도 그 개념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개념이.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 성격적으로 좋거나 착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보는 인성이란 이런 것 같아요. 조직적으로 인성이라 한다면 새로운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일이 뭔지를 좀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어떻게 그건 보면 태도 아닌가요? 태도, 자세, 그렇죠. 태도 쪽에 마인드, 가깝죠. 네, 마인드. 네. 뭐 이게 인성이 그 포함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성이라는 게 우리가 네. 뭐 인성교육 하는데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아까 저 채용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육성보다 채용이 90%가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리더든 신입사원 채용을 하든 그 보면 뭐 글로벌 기업 중에서 보면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보세요. 구글이나 채용 절차가 엄청 까다롭잖아요. 그리고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채용했다가 만약에 얘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성과를 못 내는 것 같고 우리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나갈 때 퇴직 수당을 주잖아요. 몇 억을. 그 정도로 잘 나가. 우리가 필요 자기가 없어. 뽑은 거는 우리 잘못이야.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채용에 공을 들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채용을 아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육성으로 가는 게 기업이 성장하고 성과를 내는데 가장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근데 우리 회사는 올려는 사람이 없어. 올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누구라도 막 이렇게 뽑아야 되는 상황이야. 뭐 이런. 그거는 참 예.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고. 거기가 마음이 아프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회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어요. 중소기업들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제가 이제 그 가인지 경영하면서 뭘 배웠냐면 그 중소기업들이 자기 그 이력 그 자기 직장 그러니까 그 부서의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을 뽑는다고 나오지 이것을 마케팅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자리가 상품인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 상품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잘 포장해야 돼요. 잘 포장하고 잘 갖고 와야 되고 그런 부분에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뭐가 나오냐면 4대 보험되고 이런 것밖에 안 적혀놨어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일자리가 기업 입장에서도 사람이 안 온다 하기 전에 그 일자리를 상품으로 보고 사람들에게 상품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를 생각해내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저도 할게요. 저 최고의 페이지는 168페이지입니다. 거기 중간 아래에 있는 건데요. 읽어드릴게요. 못난 리더는 직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감시 비용을 낭비한다. 반면 직원을 상전처럼 모시는 리더는 도리어 직원 덕을 본다. 자신의 상정처럼 대해주는 리더에게 직원들이 기꺼이 성과의 혜택을 양보하기 때문이다. 하수는 직원과 싸우는 데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고 선수는 필요할 때 직원을 잘 활용하여 성과를 달성한다. 그리고 고수는 직원도 행복하고 리더 본인도 행복하면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그 혜택을 본인이 가장 먼저 받는다. 과연 누가 제일 지혜로운가? 예, 하수, 선수, 고수를 나눴어요. 저도 이제 이런 저 개인적인 또 리더십에 대한 마인드도 이 관점도 비슷한데요. 우리가 사실 직원들 같이 이 조직에서 일을 할 때 밑에 직원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실 일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감시 비용이라는 건 이 친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써야 할 어떤 에너지를 다 그쪽에 쓰기 때문에 정작 더 새롭고 뭐 창의적이고 기획해야 되고 큰 스케일의 일들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리더, 훌륭한 리더는 결국 직원들을 믿고 잘 활용해서 성과를 내게 만드는 거죠. 그게 결국 내가 갖는 큰 혜택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저성과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성과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성과자들 잘 육성을 해야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에너지를 쏟으면은 리더 입장에서는 그게 비용인데 리더가 거기에다가 뭐 몇 시간이나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정말 조직 차원에서는 낭비가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성과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손해 비용이 있죠. 네. 왜냐면 내가 써야 될 에너지도 많고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사실 선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걸 떠나서 저성과자들은 왜 저성과가 되는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실제 자기는 저성과자가 아니에요. 성과를 잘 냈는데 부서가 바뀌면서 뭔가 이게 숫자가 나빠졌어. 그렇죠. 약간 평가, 꼬이면서 숫자가. 이 자신의 평가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야, 저성과자들은 자기가 못해서 성과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한두 번 찍히게 되면 일을 하기 싫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성과자들은 자신이 저성과자가 아니라 저성과자들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성과자라고 낙인을 찍기보다는 그 저성과자라는 거 이전에 조금 좀 인간적으로 좀 친밀해지고 그러면은 성과를 잘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지난주에 그 저녁 때 택시를 타고 집에 왔어요. 카카오 택시를 불러가지고 왔는데 네. 카카오페이에서 자동으로 나가는데
저녁 시간대고 약간 뭐 술도 먹고 그래가지고 내릴 때 얼떨결에 카드로 이렇게 찍었어요. 네. 카드로 찍으니까 이중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중으로 나간 다음에 집에 와서 아침에 딱 봤어. 그때 핸드폰에 이중으로 결제가 돼 있는 거죠. 뭐 카카오페이로도 결정돼 있고 내 은행 카드로 쓰는 카드로도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돼 있고. 내가 딱 보고 아이씨 어떡하지? 아이 뭐 7천 얼마? 이거 날렸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7천 얼마 날렸네. 전화했어요. 그 고객센터에. 나는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말다가 한두 마리 내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아 이거 이중으로 결제됐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옆에 있다가 뭐야? 왜? 그러면 핸드폰을 뺏었어요. 또 보더니 이중으로 됐네. 아이 그러니 자기가 거기다가 뭐뭐 하더니 그 채팅 로봇이라 그러죠. 네, 채팅 로봇하고 채팅 로봇하고 막 이렇게 채팅하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고 해가지고 다시 돈이 돌아왔어요. 그 내가 그때 딱 기억이 났어. 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시키는 일만 딱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이게 뭐예요? 아 이렇게 해야죠 하고 나를 딱 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누구랑 일을 하고 싶을까 생각이 딱 들고 그쵸? 이게 내 딸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가 생각이 딱 들고 어쩌면 나를 아빠처럼 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일을 하면은 이런 게 업무에서도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좋네요. 네. 근데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는요, 실제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저성과자를 관리하는 게 이제 22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솔루션보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성과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저성과자들의 뭐 종류도 나와 있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좌절형도 있고, 방황형, 분노형, 뭐 환상형. 저성과자들이 사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다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유들을 잘 파악해서 이 이유가 된 저성과자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잘 관리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개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성과자들은 업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업무하는 방식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떨어지면 이것 가지고 어떤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업무를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하는 방식을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육성이 되거나 이렇게 훈련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극복이 되는 거죠. 자꾸 저성과자 얘기하니까는 내가 자꾸 떠오르는데 내가 떠오르지. 네, 이제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해야 될 얘기는 다 했는데요. 이제 사실 책 제목 자체도 책 내용도 그렇고 리더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뭐 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죠. 실제 리더십에 대한 뭐 우리 육성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뭐 코칭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생각하고 얘기할 것들이 있는데 저는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끝나면서 뭐 간단한 소감 같은 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 다양한 리더십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책을 보니까 다양한 리더십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을 자주 한번 보면 틈틈이 자주 보면은 더더욱 계속 틈틈이 생각하게 되니까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리더십을 보면서 이제 큰 숲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책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소나무도 있고 무슨 나무도 있고 이런 어떤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볼 수 있었던 것,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할 게 참 많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해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리더십을 사실은 그냥 좋아하고 공부하고 강의를 하고 있지만 너무 영역이 넓고 너무 또 해야 될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결국 리더십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사실 어떤 이론이나 어떤 원칙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이해 속에서 어떻게 내가 대응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문제 해결하고 역동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훌륭한 리더십이 발휘되거나 훌륭한 리더가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더 깊이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런 어떤 영향을 준 좋은 책을 오늘 선정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끝이 맺을까요? 제가 리더의 길 하면 리더스 웨이 할게요. 리더스 웨이. 네, 리더의 길 하면 너무 어려운데 리더스 웨이. 네, 좋네요. 따라하세요. 제가 리더의 길 하면 리더스 웨이 두 분 네. 하세요. 거꾸로 하는 건 아닐까? 리더의 길. 리더스 웨이. 와!